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상업 및 소비 공간의 변화, 상업의 의미와 발달. 자, 상업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유통 활동이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그냥 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발달은 자, 물물 교환에서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주로 일정 주기로 열리는 정기 시장 형태였으나 자, 정기 시장은 여러분들 5일장 같은 거예요. 정기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그걸 말하는 거고요.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현재는 대부분 상설 시장으로 바뀌었죠. 상설이란 말은 그냥 언제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문을 여는 시장을 상설 시장이라 그래요.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아래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나면 저절로 이해가 되니까 밑에 설명부터 할게요. 자, 상업의 입지를 봤더니 입지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접근성, 우리가 앞에서 도시 할 때 설명했었죠. 그래서 지가가 달라지고 지대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유동인구, 뭐 집적 이익 등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고요. 상업이 들어서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데로 이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 사회적 요인으로는 소비자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요. 소득 수준 같은 게 달라지면 당연히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나 그런 것도 달라질 거고요.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도시 등이 성장하면 상업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뻔한 얘기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예요. 우리가 내신 문제나 또는 수능에서도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이걸 주제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기본 개념이니까 좀 잘 좀 알아두세요. 자, 먼저 읽어보면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나 상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상업이라고 하는 건 뭐 뒤에다가 기능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죠. 상업 기능 또는 이제 다른 예를 들어보면 뭐 의료 기능 또는 뭐 교육 기능, 그런 식으로 이 기능이라는 게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를 이렇게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상점은 상업 기능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상업 기능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또 교육 기능이라 그런다면 학교는 교육 기능을 생산하고 주변에 교육 기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역을 우리가 중심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점은 상업 기능에 있어서 중심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중심지가 뭐 저절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요 또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학교라 그런다면 학교는 물론 상업은 아니지만 학생 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는 편의점 예를 들겠지만 편의점이 망하지 않고 그 중심지가 유지가 되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을 최소 요구치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의 기능이, 자, 우리가 편의점이 있으면 편의점의 물건이 과연 어디까지 팔려 나가느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그 최대한의 공간 범위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한다. 자, 일단 약간 추상적이라서 이해가 아직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천천히 친절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상업 이야기를 할 건데 뭐 다른 거 예를 들어도 좋지만 편의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주변에 엄청 흔하니까.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편의점이 한번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편의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가정을 조금 할 건데, 자, 이 A라는 편의점이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선생님은 그냥 임의로
월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론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매출이 많아야 망하지 않겠지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월 1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있어야 매출이 있어야 얘가 망하지 않는다. 중심지가 계속 유지가 된다. 자, 이 100만 원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최소 요구치라고 불러요. 최소한의 요구치는 수치할 때 치거든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질이라고 하는 건 되도록이면 어떤 공간에 표현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지리 자체가 땅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연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월 100만 원을 과연 이제 여기에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건이 조금은 필요한데 아마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 이제 몇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한 명이 와가지고 10,000원씩 쓰고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뭐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평균적으로 뭐 어느 정도씩 쓰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월 100만 원을 이렇게 판매를 하려면 몇 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를 사람 수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월 100만 원어치를 팔려면 사람이 약 100명 정도가 와야 이제 중심지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 편의점이 망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00명도 최소 요구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지표면의 공간으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사람 수는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편의점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러 개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물건이 팔려 나간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뭐 편의점이 요즘은 배달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직접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죠. 그래서 편의점 주변으로 편의점이 이제 물건이 팔려 나가는 범위 A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 범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구 밀도가 일단 고르다는 가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이론이라는 게 성립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대략 여기 안에 사는 사람들이 편의점을 이용하는데 이 안 면적이 100명이더라. 이렇게 공간 범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최소 요구치를 공간 범위로 나타낸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최소 요구치의 범위라고 불러요. 범위. 자, 여기는 지금 범위라는 말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는 충분히 잘 따라왔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건 뭐냐면 자, 이제 A 편의점에서 이제 물건이 어디까지 팔려 나가느냐. 과연 어디까지 사는 사람이 여기 편의점에 와서 물건을 사가느냐. 그 최종 한계점 그걸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부른다. 됐죠? 됐죠? 자, 이제 재화의 도달 범위는 뭐 쉬우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해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재화의 도달 범위가 이제 당연히 변하거든요. 대체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교통이 발달하면 물건이 더 멀리까지 팔려 나가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요만큼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른 편의점을 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1번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되게 넓을 수도 있어요. 이걸 2번인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물론 1번과 2번 같은 걸 우리는 재화의 도달 범위라 그럴게요. 재화의 도달 범위. 도달? 범위인데 유의지우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는데 자, 우리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100만 원 수익이 나서 얘가 망하지 않는데 판매액이 100만 원이 될 텐데 근데 그보다 좁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오면 실제로 얻는 그 판매액이 100만 원이 안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 편의점은 점점 적자를 보다가 결국은 망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2번처럼 만약에 조건이 바뀐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와도 이제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는 더 많이 판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가 이익이 나면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당연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중심지가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상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의 범위와 같거나 넓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는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얘가 당연히 사회는 변하고 뭐 교통도 변하고 뭐 인구도 변하고 뭐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변하고 그래서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의 범위가 달라지기도 해요. 자, 이제 조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따져 볼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최소 요구치가 달라지는 경우는 크게 2가지예요.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면 첫 번째는 인구 밀도가 달라지면, 쉽게 말하면 인구가 늘어나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달라져요. 자, 옛날에는 여기까지 사람 이렇게 범위를 포함해야 100명이었다 그러면, 근데 인구 밀도가 2배로 늘었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좁은 면적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이 편의점에 와도 100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증가하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줄어든다. 이해되시죠? 그다음 2번째는 사람들의 소비력 또는 뭐 소득 수준 뭐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여기서는 그냥 소비력이라 그럴게요. 자,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한 명이 와 가지고 10,000원씩 물건을 샀다면 지금은 와 가지고 20,000원씩 물건을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종전에는 100명이 와야 이 편의점이 망하지 않았는데, 그래야 100만 원이 채워졌는데 지금 1인당 2만 원씩 쓰고 가요. 그러면 50명만 와도 편의점이 망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 또는 소비력이 증가하게 되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당연히 줄어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는 이런 경우에 달라져요. 자, 얘는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교통이 발달하면, 자, 이제 우리가 걸어 다니던 시절에는 여러분 어렸을 때 멀리까지 가는 건 좀 부담스럽죠. 자, 그런데 자전거가 생겼어요. 그럼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자가용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거리에 대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떤 중심지의 재화가 더 멀리까지 팔려 나간다, 영향을 미친다. 됐죠? 자, 그래서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줄어들고 재화의 도달 범위는 넓어지면서 이제 중심지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져요. 자, 이건 뭐 조금 심화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최소 요구치의 범위하고 재화의 도달 범위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겨우 유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편의점이 생기기가 쉽지 않아요. 옆에 가까운 곳에 B 편의점이 생겼어요. 그럼 A 편의점은 망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최소 요구치의 범위에 비해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럼 여기는 이익을 많이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옆에 또 다른 편의점이 보통 생기는 거죠. 당연히 경쟁이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대체로 인구가 증가해 왔고,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증가해 왔고, 교통도 발달해 왔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런 중심지가 늘어나 왔더라. 됐죠? 여기까지 이해하면 여러분들 이해력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물론 천천히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도 설명을 했던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시장과 상설시장, 얘는 약간 심화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뭔가 이해했을 때 그 쾌감 같은 게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과거 조선시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인구 밀도는 지금보다 낮았고, 그쵸? 그 다음에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고, 교통은 훨씬 불편했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장이 이렇게 날마다 서면 얘가 유지가 안 됐던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좁았던 시절인 거죠. 됐죠? 그럼 이제 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A 지역에 이제 장이 서는데 얘가 유지가 되려면 하루에 40명이 와야 유지가 된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인구 밀도가 낮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낮고, 그 다음에 교통은 좀 불편해가지고 실제로는 하루에 10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날마다 장이 설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렇다고 장이 시장이 아예 없으면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얘가 날마다 문을 열면 10명밖에 안 오지만 그쵸? 근데 5일에 한 번씩 만약에 시장이 서면 그쵸? 그럼 5일치 손님이 그 하루에 몰리겠죠. 그래서 이걸 5배 정도 뻥튀기 하게 되면 여기도 장터가 열릴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A 장터에서 하루 문을 열고 나머지 4일 쉬고 5일 뒤에 문을 열면 여기에 있는 상인들은 5일 중에 하루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기시장 5일장이라는 형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이에요. 시장이 열리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라요. 이제 5군데로 잡는 거예요. A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B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딘가에 C 시장이 있고요. 또 어딘가에 가면 D 시장이 있고 또 어딘가에 갔더니 E 시장이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루 동안 장이 열렸으면 그 다음 날은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B에서 장이 열려요. 물론 여기는 이제 상인들도 없는 거죠. 상인들이 물건을 갖고 직접 이동하는 거예요. 옛날 막 부부상들 있잖아요. 계속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은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장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면 그 다음 날은 여기서 장이 열리는 거고 그 다음 날은 여기에서 장이 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5일에 한 번씩 장이 열리면 그쵸?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다. 시장 5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장이 선다. 이걸 이제 우리는 보통 5일 장이라 그러지만 A 입장에서 보면 5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장이 선다. 정기 시장이 되는 거죠. 재밌죠? 넘어갈게요. 자, 하지만 이건 너무 불편하잖아요. 상인들이 물건을 짊어지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앞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줄어들고 재화의 도달 범위는 넓어지면서 이런 형태는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요. 그냥 날마다 문을 여는 상설 시장이 된 거죠. 됐죠? 자, 이제 이걸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봤더니 자, 상점, 중심지, 뭐 시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이렇게 넓잖아요. 인구 밀도가 낮고 소득 수준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는 이것보다 훨씬 좁죠. 이런 경우에는 날마다 이런 중심지가 운영할 수 없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서 재화의 도달 범위는 이렇게 넓어졌어요. 교통이 우리나라가 실제로 발달했으니까.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은 중심지가 날마다 문을 열 수 있다.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됐죠? 이런 걸 이제 정기 시장이 이런 거고요. 이제 이런 건 상설 시장이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의 설명을 나름 잘 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말들 다 정리가 됐을 거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상품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행태 뭐 간단하게 볼게요. 자, 얘는 그냥 뻔한 말이라서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일상용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뭐 간단한 물품을 말하는 거죠. 자, 구매 빈도가 높아서 자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거리와 이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자기가 사는 곳과 가까운 상점에서 구매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일상용품을 파는 대표적인 곳이 편의점이죠. 편의점. 적을까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편의점이다. 여기다 적을게요. 편의점. 자,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상점 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분포에 따라 분산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편의점이 있는 거죠. 자, 심지어 선생님 시골 고향 같은 곳은 물론 편의점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읍내도 아니고요. 면 소재지? 시골 마을 중에 좀 큰 거 있거든요. 그런 데는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은 어디에나 있는 거죠.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 상품은 일상용품이 아니라 정말 전문적인 거예요. 뭐 컴퓨터를 판다든지 아니면 보석을 판다든지 또는 뭐 전문 악기를 판다든지
그런 전문점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늘 사는 게 아니니까 어쩌다 한 번씩 사는 거니까 소비자들도 먼 거리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동 거리가 멀고 이동 비용이 비싸더라도 백화점이나 전문 상가에서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 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점 수가 적고 특정 지역에 집중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얘는 집중이 포인트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여러분들은 뭐 실제로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용산에 가면 전자상가가 있어요. 가본 친구들 있으려나? 정말 가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정말 전자제품만 파는 그런 매장들이 정말 건물 하나에 가득 들어있고 옆에 있는 건물도 전부 다 전자제품을 파는 매장이거든요. 아무튼 전문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은 낙원 상가라고 알죠. 낙원 상가에 가면 정말 없는 악기 빼고 모든 악기가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문점들은 특정 지역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넘어갈게요. 자, 상업과 소비 공간의 변화도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에요. 볼까요? 자, 소비자 구매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 자가용 승용차 이용이 보편화되고 뭐 교통이 발달하고 그 다음 대형 냉장고가 뭐 언제 보급됐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도 냉장고가 꽤 컸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가 없던 시절 아니면 정말 작던 시절이랑 비교하면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품목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대형 마트가 성장했다. 뭐 충동 구매일 수도 있는데 대형마트에 가면 정말 막 물건을 쌓아놓고 파니까 카트 밀고 이렇게 가다가 주섬주섬 막 이렇게 사다 보면 정말 산더미가 되죠.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그런 장점, 특징이 있는 거죠. 그다음 상품 구입과 여가활동, 외식 등을 함께 하려는 경향이 증가해서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면 정말 다 할 수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이 증가하고 있다. 자, 대표적인 예는 스타필드 같은 게 있는 거죠. 정말 여기에 가면 하루 종일 영화도 보고 뭐 옷도 사고 뭐 먹을 것도 먹고 그다음에 뭐 노래방도 있고 기타 등등 없는 게 없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걸 대형 복합 쇼핑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고 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종전에 오프라인 유통 구조는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 도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매는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구입하는 걸 도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도매상들이 소매상한테 물건을 공급하고 우리 소비자들은 보통 소매상한테 가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는 거죠. 이 소매는 적을 소자예요. 조금씩 사고 판단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 유통 구조 전자상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모바일로 어떤 사람한테 주문을 하면 그 사람은 유통센터에서 곧바로 택배 같은 걸로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통 구조가 이렇게 단순하게 바뀐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액의 변화를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을 기준으로, 자, 물론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겠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집에서 계속 택배 같은 걸로 시키잖아요. 자, 이제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오늘이 5월 20일이거든요. 수요일. 그래서 3학년들이 처음으로 이제 등교 수업하려고 등교한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한 번도 본 적은 없었는데 선생님이 사는 이제 그 집 바로 앞에 이제 앞에 봤더니 새벽 배송 있잖아요. 쿠팡. 그 물건이 와 있더라고요. 오늘 선생님은 좀 일찍 나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부쩍 요즘 들어가지고 온라인 쇼핑이 많아졌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한번 올라가면 사람들이 정말 편하구나 알게 되고 이게 다시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영업자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어려운데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어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가가지고 뭐 실제로 활동하는 게 점점 사실 줄어들거든요. 배달이 워낙 발달하니까. 그렇죠? 시키면 되는데 굳이 치킨집 가가지고 치킨 안 먹는단 말이에요. 다 배달시키는 거지. 치킨을 예로 들었지만 요즘은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남 탓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영업자들 되게 힘들지만
그런 자영업자들 개개인이 어쨌든 다른 방법을 모색하거나 아무튼 노력들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물론 정부에서 정책을 잘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거 다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에도 별 내용은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면 되겠네요. 자, 다양한 소비 공간의 등장.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그냥 소비 공간인데 편의점 뭐 설명할 게 없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상품을 대체로 24시간 동안 판매를 하는데 근데 요즘은 너무 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 혹사하고 그다음에 이런 편의점 점장들 있잖아요. 사실 돈 많이 못 벌거든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프랜차이즈점 이렇게 내려 그러면 계약이 너는 24시간 동안 무조건 해야 돼.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 게 많아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요즘은 24시간 안 하는 곳도 많아요. 선생님이 사는 곳 근처도 밤 되면 문 닫는 편의점들 많더라고요. 뭐 이해해줘야죠. 다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자, 아무튼 이런 편의점은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모든은 아니구나. 우리 무점포 상점, 전자상거래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어쨌든 다른 이런 상점에 비해서 상업 형태에 비해서 얘가 판매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편의점이 많이 생긴 것도 있지만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기 이 지역만 보더라도 혼자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대형 마트 가기가 좀 그래요. 물건을 잔뜩 사와봤자 이걸 뭐 한 달, 2달 먹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1인 가구의 비율이 30%쯤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대학가 앞에 있죠. 대학생들 많은데 거기는 심지어 60%가 넘어가는 곳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뭐 이미 느꼈겠지만 이게 테이블이 이렇게 뭐 4개 뭐 또는 6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는 것도 있지만 2명 앉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있고요. 또는 1명씩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들도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1인 가구가 증가해서 그런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대형 복합 쇼핑몰은 뭐 아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스타필드 같은 것들. 뭐 이 근처에 있는 걸 굳이 꼽자면 우리가 포도몰 같은 것도 아주 크진 않지만 대형 복합 쇼핑몰이죠. 거기 가면 어지간한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영화도 보고. 그다음 무점포 소매업은 자, 여기서 말하는 점포는 매장이죠. 오프라인 매장이 없이 온라인에서만 어떤 물건을 파는 걸 무점포 소매업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인터넷 쇼핑 등 점포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이다. 그다음 직거래 장터는 그냥 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이 돼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뭐 G마켓이나 아니면 쿠팡 같은 데 보면은 뭐 생선 같은 거 싸게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농산물을 직접 이렇게 참외 같은 거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직거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온라인에서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긴 한데 사실 직거래 장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여러분들 중에 직접 이용해 본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별 내용이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건 아래에 있는 내용이에요. 소매 업태별 특성 비교. 자, 별표 좀 해두시고요. 얘가 지금까지 수능에서 최근 10년 동안 2번인가 3번인가 나왔었어요. 사실 우리가 소매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물어볼 만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엔 약간 함정이라 그래야 되나? 함정이라기보다는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명쾌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먼저 우리가 소매업태라는 말은 영업 실태의 줄임말이에요. 영업 실태. 소매업을 하는데 과연 영업 형태, 뭐 매장 규모나 주로 판매하는 물건이 어떻게 다르냐 그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항목들은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통계 분류에 따라서 나뉘어져요. 통계 분류. 자, 물론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자, 현재 통계 분류는 10차예요. 10차. 사회가 계속 변하면서 통계 분류 항목도 계속 달라지거든요. 지금까지 10번이 바뀐 거예요. 9번이 바뀌었나? 처음 제정됐고 9번이 바뀌어서 10번째인 거네요. 자, 그래서 10번째 소매업태를 보면은 구분을 보면은 백화점 있고요, 대형마트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 있고요, 슈퍼마켓 있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 있고요, 전문 소매점 있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 뭐 주유소를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다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크게 세 가지를 물어보고요. 플러스 알파 무점포 소매업을 끼워 넣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프라인 매장이죠. 오프라인 상점인데 비해서 얘는 온라인이니까 약간 특성이 달라서 이게 물어보기도 해요. 됐죠? 그다음 이제 아까 말했던 것들 중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건 사실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백화점. 뭐 여러분들은 뭐 자주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다음 두 번째는 대형마트. 부모님 따라서 자주 가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자, 그래서 여기서 사업체 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당연히 매장 수, 사업체 수는 백화점이 제일 적겠죠. 자, 그래서 A가 백화점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대형 마트예요. 그 다음에 C는 편의점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것까지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참고하라고요. 자, 우리가 전국에 있는 백화점 숫자를 봤더니 단위가 1000개인데 0.1이죠. 100개가 조금 넘더라고요. 103개인가 그래요. 전국에 백화점은. 그만큼 얘는 이게 하나당, 백화점 하나당 규모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야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백화점은 전국에 정말 몇 개 없다. 서울에도 몇 개 없어요. 25개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는 이것보다 5배쯤 많은 거죠. 근데 얘도 많진 않죠. 하지만 편의점은 봤더니 현재 4만 개가 넘겠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학생들이 선생님, 그러면 편의점하고 우리가 보통 슈퍼마켓 있죠. 슈퍼마켓 어떻게 다른 거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자, 편의점은 체인점. 그래서 어딜 가나 똑같은 이름으로 있는 거죠. CU나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슈퍼마켓은 체인점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 하는 것. 그것만 다를 뿐 사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슈퍼를 물어보진 않고요. 편의점만 물어봐요. 됐죠? 자, 그 다음 종사자 수를 봤더니 자, 백화점은 당연히 규모가 크니까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당. 그래서 이 비율보다는 많이 좀 늘었지만 그래도 대형마트나 편의점보다는 종사자 수가 훨씬 적죠. 그 다음에 대형마트는 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은 개수에 비해서는 종사자 수가 얼마 없는데 근데 한번 봐볼게요. 자, 편의점의 개수는 4만 개. 근데 편의점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봤더니 1000만, 15만, 대략 16만 명이 종사하고 있네요. 그래서 편의점 하나당 4명 정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사장이랑 뭐 아르바이트생이랑 이렇게 합치면 하나당 4명 정도 되겠죠. 뭐 주중 알바, 뭐 주말 알바, 뭐 야간 알바, 그다음 점장 하면은 자, 아무튼 4만 개나 된다는 게 꽤 많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매출액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은 결론부터 할게요. 수능 특강 기준으로 이 매출액을 나중에 외우고 싶은 사람은 외우세요. 결국은 수능 특강이 수능 연계 교재니까. 됐죠? 근데 뭐가 애매하냐면요. 통계청이 이 소매업태의 이런 매출액을 이렇게 집계하는 게 두 가지로 해요. 두 가지로. 하나는 이제 선생님이 좀 적어왔는데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라 그래서 얘는 과거에서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통계의 어떤 그런 유지하려고 옛날 자료를랑 이렇게 호환되도록 하려고 계속 조사해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용어가 매출액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바로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만든 거고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이 많이 변해서 통계를 조사할 때도 어쩔 수 없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은 통계청이지만 조사하는 부서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세한 항목들도 좀 다를 텐데 어쨌든 조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소매 판매액 통계라는 항목이 있어요. 소매 판매액 통계. 거의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매출액이 아니라 판매액이라고 말을 해요. 판매액. 매출액하고 판매액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이걸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한번 통계청에 문의해가지고 알아볼게요. 궁금하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예전 자료와 호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이 수능 특강에서는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라는 걸 이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일단 외우려거든 현재 시점에서는 무점포 소매업이 제일 많다.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2등이다.
근데 온라인 빼면 대형마트가 1등이다. 체크하시고요. 백화점이 제일 적다. 됐죠? 그런데 이건 다시 말하지만 자,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는 통계 방식이 조금 달라지면 이 백화점이 대형마트랑 거의 같아져요. 그리고 이 편의점도 이것보다는 액수가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애매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는 판매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걸 구분하는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자료가 나오면 뭐 다른 이게 설명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사업체 수나 아니면 종사자 수나 아니면 판매액 증가율 같은 다른 자료를 추가로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정리하려면 이걸 기준으로 정리하자.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런데 포인트. 자,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는 자, 이제 판매액, 매출액은 다르지만 얘가 증가율을 봤더니 지울게요. 증가율을 봤더니 A랑 B는 거의 그대로예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 이유는 자, 우리 백화점은 이게 더 이상 생기기가 어렵거든요. 뭐 시내 중심가에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뭐 거의 안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냥 백화점에 가면 좋은 물건을 어쨌든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보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같은 물건인데 온라인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물론 얘가 뭐 보증서 같은 거 다 있어가지고 정품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은 더 이상 판매액이 늘어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고 그다음 백화점이 새로 생기는 것도 거의 없어요. 자, 여러분들 좀 이것도 좀 슬프다 그래야 되나?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신림 사거리 근처에 가면은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되게 오래전부터 백화점을 짓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백화점을 사실 지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백화점을 지어봤자 장사가 안 될 게 뻔한데 이게 부동산이 막 활성화됐을 때 그때 이게 무리해서 시작했다가 망해가지고 지금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백화점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자, 대형마트는 한 10년 전에는 빠르게 증가했어요. 근데 지금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대형마트도 더 이상 사람들이 계속 더 늘어나진 않아요. 그냥 가던 사람은 계속 가는데 그래서 이 편의점이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증가율은 편의점이 되게 높아요. 자, 물론 우리 무점포 소매업도 증가율이 되게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무점포 소매업하고 여기 편의점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다른 자료를 줘요. 다른 자료. 뭐 글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여기에서는 매출의 기준으로 우리가 온라인 상점, 무점포 소매업이 지금 훨씬 더 많다. 이거 정도만 기억해두면 그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기 전에 앞에서 했던 것 중에 딱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그냥 단어 하나만 이렇게 알려주려고 할게요.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가 이렇게 있으면 중심지에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주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 범위라 그랬죠. 자, 이거 앞에서 도시 단원 공부할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런 건 중심지고 중심지와 상호작용을 하는 그 공간 범위. 그러니까 A 중심지가 있으면 A 중심지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 범위. 여기 바깥쪽은 뭐 B 중심지가 됐든 C 중심지가 됐든 다른 중심지랑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공간 범위를 배후지라고 그랬었죠. 또는 배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A의 배후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하고 같은 의미가 배후지예요. 자, 물론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어도 이게 눈치챘을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걸리더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단락은 끝났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와 공간 변화 설명할게요.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와 공간 변화 설명할게요. 자, 산업 구조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말해요. 자, 이제 산업 구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경제가 발달하면서 지금까지 변해 왔는데 이걸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한다. 자, 그런데 산업 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핵심 기준은 뭐냐면은요. 공업이에요, 공업. 자, 우리가 과거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때부터 2차 산업인 공업이 발달해가지고 큰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공업이 막 성장하다가 또 어느 시점을 지나니까 공업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바꿔 말하면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또 사회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공업을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하기 전, 그 다음에 공업이 충분히 발달해가지고 이제 서비스업으로 넘어간 다음 중심이, 그래서 공업을 기준으로 말을 한다. 자, 그래서 1단계라기보다는 첫 번째 단계는 공업화가 아직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업이란 말 대신 산업이란 말을 써도 돼요. 산업 구조가 단계가 공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됐죠? 그냥 여기서는 공업이란 말로 쓰도록 할게요. 이때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다. 당연한 말이고요. 농업뿐만 아니라 뭐 어업 같은 1차 산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화, 산업혁명 이전 사회고요. 자, 이 당시에는 주요 생산 요소가 토지가 있어야 되고요. 농사지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인구가 당연히 분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땅이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지가 있는 곳에 사람이 고르게 퍼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하지만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산업 구조가 바뀌죠. 2차 산업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다. 그런데 이제 2차 산업이 1등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 몇몇 특별한 나라를 빼놓고는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말하는 비율은 사람 수,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 도시화도 같이 일어나죠. 공장은 당연히 도시 지역에 처음 들어서는 거니까. 자, 물론 지금은 이제 도시 지역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공장이 도시에서 빠져나가는 중이지만 처음에 공장이 생겼을 때는 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돈과 뭐 물건을 원료 같은 걸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필요했고, 여기서 말하는 노동력은 이제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 공업화 사회하고 큰 차이점 하나를 더 적자면 이때부터 인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대도시나 아니면 공업 도시 지역에. 당연한 말이죠.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탈공업화 사회는 탈은 탈출한다,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차 산업의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매출액, 뭐 생산액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 그 이유는 기계화가 되면서 자동화가 되면서 굳이 공장에 사람이 많이 있지 않아도 물건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물건을 바탕으로 서비스업 3차 산업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다. 됐죠? 그래서 탈공업화 사회는 다른 말로 서비스업 사회라고도 부르고 또는 정보통신 사회라고도 부르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사회가 된다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거 되게 많이 강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미 다 지나버린 일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탈공업화 사회가 돼서 뭐 더 이상 강조하지는 않죠. 자, 아무튼 서비스업이 비중이 커지면서 다양해지고 점점 전문화가 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생산 요소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용어 하나만 좀 알려줄게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말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조금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말이에요. 고용 없는 성장. 자, 뜻은 뭐 어렵지 않죠? 고용,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데 사람을 이렇게 더 이상 뽑지 않는데 사람 없이도 성장을 한다. 기계화가 가능하니까, 자동화가 가능하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건 어디서 말하는 거냐면 2차 산업 공업을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데 주로 정치인들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어떤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근데 말만 보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요.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업에 막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막 늘리겠다,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요. 공업은 더 이상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점점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이 다 하는데 기기가 다 하는데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서비스업 3차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2차 산업에도 투자해야 되죠. 근데 이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을 더 높이고 뭐 첨단 산업을 더 발달시키고 그런 데 투자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투표권이 생겼을 때 어디다 표를 던질 건가? 그때 과연 고용을 어느 쪽이 더 늘려줄 건가? 물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알아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넘어갈게요. 머릿소리를 좀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봤더니 1960년대까지는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였음. 뭐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1990년대부터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감소하고 아까 말했죠. 산업 종사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에 탈공업화 사회에 접어들어요. 그리고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크게 증가한다. 됐죠? 자, 그렇게 변화를 봤더니 1990년까지는 1차 산업은 빠르게 줄어들고요. 그 다음 당연히 3차 산업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2차 산업 얘가 주인공인 거예요. 얘가 비율이 한 27, 8%까지 늘었다가 2000년이 됐더니 농업은 당연히 줄어들었고 1차 산업은 줄어들었고 얘가 2차 산업이 줄어들었죠.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판매액 또는 생산액은 2차 산업 계속 증가하는 중이에요. 기계와 자동화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봤더니 우리나라는 대략 80% 되는 사람들이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 5%쯤 되는 것 같죠? 앞에서 농업할 때 농가 인구 한번 수치 봤었잖아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20%가 지금 안 되고 한 15% 되겠네요. 됐죠? 얘는 뭐 별거 아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예요. 자, 여기다 별표 좀 해두시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두 번 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응용해가지고 되게 많은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아무튼 특징들 정리 한번 해줄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이 그래프가 지역 내 총 생산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지역 내 총 생산이니까 여기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래프를 봤더니 1차 산업하고 2차 산업만 지금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3차 산업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순서하고 지역 내 총 생산하고는 좀 당연히 다르다. 우리나라는 현재 3차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역 내 총 생산은 대체로 인구 규모하고 비례해요. 자, 우리나라 지역에 따라 물론 이제 소득 수준 같은 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근데 같은 대한민국이니까 뭐 서울 사람이나 부산 사람이나 1인당 생산액 뭐 소득은 비슷하겠죠. 그래서 인구 규모가 크면 지역 내 총 생산액도 큰 거예요. 그렇죠? 미리 좀 말할게요. 여기 서울하고 경기는 지역 내 총 생산액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다른 데랑 비교하면 인구가 많으니까 1000만 명, 1300만 명.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여기 제주도랑 여기 세종은 다른 데보다 얘가 훨씬 적죠. 인구가 엄청 적어서 그런 거예요. 제주도는 60만 명이 조금 넘고요. 서울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종은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중인데 지금은 30만 명이 조금 넘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인구 규모랑 관련이 있다는 거 체크 좀 해두세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2차 산업만 따지면 2차 산업은 인구랑 또 별로 상관이 없겠죠. 공업은 2차 산업은 얼마든지 기계와 자동화가 가능하니까. 됐죠?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지역별로 조금 특성을 구분을 해보면 전남, 전북, 경북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자, 제주도는 성격이 좀 독특하니까 빼도록 하고요. 얘네들은 1차 산업 취업자 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특히 전남. 자, 얘는 앞에서 농업 공부할 때 농촌의 성격이 촌락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전업 농가 비율이 높고, 그렇죠?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깡촌 삼형제예요. 얘를 제시할 수도 있고, 얘를 제시할 수도 있고, 얘를 제시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뭐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완전 깡촌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랑 반대인 곳이 있겠죠.
1차 산업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곳. 참고로 서울은 통계로 보면은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로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없진 않겠지만 워낙 인구 규모가 크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적고 뭐 반올림 같은 거 했더니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대전, 광주, 뭐 부산, 대구, 인천, 뭐 울산들은 1차 산업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런데 왜 제로는 아니냐면요. 인천이나 여기 보면 뭐 부산이나 또 대구도 마찬가지인데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도농 통합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골 지역도 인천이나 뭐 부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부산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부산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라는 곳에 있어요. 부산도 도농통합시예요. 됐죠?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특징이 뚜렷한 곳 다시 우리 울산을 봤더니 울산은 공업단원에서 공부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가장 중요한 중화공업 도시예요. 그러니까 얘는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포인트예요. 그 다음 인구 수에 비해서 지역 내 총 생산액도 꽤 많은 편이에요. 자, 울산의 인구는 100만 명이 조금 넘어가는데요. 150만 명쯤 되는 대전하고 광주보다 많고요. 대구보다도 지역 내 총 생산액이 많죠. 그렇죠? 인천하고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모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학생들한테 이게 약간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서울은 참고로 젊은 사람들만 놓고 보면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요. 대도시 지역은 일자리 자체가 여성한테 조금 더 적합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중화공업이 발달한 도시는 아무래도 남성 중심 일자리가 많겠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조선소에서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납땜하고 제철소 같은 데서 여성들이 물론 일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 중에 남성이 더 많아서 서울에 의해서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친구를 사귀기 좀 힘들다기보다는 이렇게 서울에서는 여자들이 경쟁이 치열한 거잖아요. 남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울산 같은 곳에 갈 일이 있으면 또는 여기 가서 살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이제 남자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서울보다는 경쟁이 훨씬 덜하고요. 이게 뭐 동물의 세계도 아닌데 경쟁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좀 덜 치열하고요. 그다음에 울산은 인구에 비해서 지역 내 총 생산이 많잖아요. 1인당 생산액, 1인당 소득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 동네예요. 평균적으로 하면은. 괜히 말했나? 넘어갈게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는 또 울산하고 반대 특성이 있는데 규모가 이렇게 작기도 하지만 2차 산업이 거의 없죠. 자, 제주도는 인구도 적기도 하고 혼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대도시로 물건 같은 거 팔려면 다 배로 날라야 되잖아요. 배나 비행기로. 그런 지리적 조건 때문에 2차 산업의 비율이 다른 데보다 훨씬 낮다. 체크 좀 해두세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서울, 경기, 인천을 조금 구분을 할 건데 자, 우리 수도권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액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우리나라의 뭐 중심 지역이잖아요. 그 수도권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따로 정리를 좀 해주는 거예요. 자, 수도권만 놓고 봤을 때 1차 산업의 지역 내 비율 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아무래도 경기도가 그래도 조금 비중이 높고요. 경기도에 아무리 도시가 많아도 휴전선 근처나 아니면 우리가 강원도랑 가까운 지역은 한강 물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거기는 뭐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그나마 농사 짓는 사람들, 물고기 잡는 사람들의 비율이 조금은 높고요. 그래봤자 얘가 뭐 5%도 안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인천은 얘도 섬을 좀 포함하고 있어서 강화도도 인천이거든요. 그 인천도 서울보다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조금 높아요. 기억해 두시고요. 당연히 서울이 제일 낮은데 이거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요. 기억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산업의 취업자 수 비율을 보면 제일 높은 데가 반대로 이제 인천이에요. 인천이 경기하고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수도권은 워낙 중요해서 이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물어보기도 해요. 자, 인천은 대도시 중에서는 공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울산 빼고 보면 인천이 제일 높잖아요. 인천 안에 커다란 화력발전소도 있고 자동차 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성사진 많이 봤겠지만 그 푸른색 지붕 공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인천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경기도, 그다음 세 번째 서울은 당연히 인구가 너무 밀집해 있다 보니까 공장 자체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2차 산업의 취업자 수 비율을 봤더니 다른 데랑 비교하면 훨씬 적잖아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3차 산업의 비율은 자, 이걸 바탕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00%에서 1차 산업 비율은 0%, 2차 산업의 비율은 대략 10%. 그러면 얘가 90이잖아요. 이게 3차 산업의 취업자 수 비율이에요. 물론 이렇게 구할 수는 있지만 이제 우리는 뭐 직관적으로 서울이 당연히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제일 높고요. 많고요. 그다음에 경기랑 인천이랑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자, 일단 1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2차 산업도 사실 얼마 안 나네요. 그래서 이건 뭐 꼼꼼하게 이렇게 이 그래프만 보고는 구분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수치로 나오면 뭐 표로 문제가 나오면 자료를 분석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 인천은 이제 얘네들은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그래프는 사실 옛날 교과서부터 나오던 건데 선생님 때도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구분을 해놨어요. 전공업화. 그 다음에 여기는 묶어가지고 공업화 사회인데 그 중에 앞쪽이냐 뒤쪽이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은 탈공업화 사회다. 쉽죠? 근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가끔 4차 산업 물어봐요. 자, 옛날에 3차 산업의 비율이 얼마 안 될 때는 그냥 3차 산업이라고만 했으면 됐어요. 근데 얘가 지금은 절반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70%를 넘었고 거의 80% 가까이 되는데 얘 하나를 그냥 3차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양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자마다 계속 분류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3차 산업이라고 묶으면 되고요. 4차 산업을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됐죠? 근데 보통은 4차 산업은 서비스업 가운데 전문 지식을 이용하는,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서비스업을 4차 산업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냥 우리는 3차 산업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자, 우리가 서비스 산업이 되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뭐 3차냐 4차냐 심지어 5차 6차까지도 구분하지만 그건 의미 없다 그랬죠. 대신 이제 이걸 다른 기준으로 크게 구분하기도 해요.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건 수요 주체에 따른 구분인데, 그리고 이제 원래 작년 수능 특강까지는 여기에 있는 내용도 본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별 의미가 없다 보니까 옆으로 뺐네요. 자, 이제 서비스업은 누가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 누가 그걸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한다. 물론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하고요. 자, 이건 쉬우니까 빨리 할게요. 자, 서비스업을 공급하는데 규모가 되게 크거나 아니면 국민들하고 삶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그런 건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한다. 지하철 또는 뭐 수도, 전기 같은 게 대표적이죠. 자, 그래서 그런 걸 공공 서비스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기업들이 또는 개인들이 그냥 각자 한다. 그걸 우리가 민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걸 민간 서비스업이라고 한다. 음식점, 뭐 미장원, 뭐 그런 거 다 민간 서비스업에 들어가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런데 수요 주체에 따른 서비스업의 분류는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키워드만 잘 정리하면 정말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자,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얘는 수요 주체라 그랬잖아요.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 중에 개인이 있고, 그러니까 개인이라기보다는 소비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고 뭐 정부가 있고 그러죠. 그래서 소비자 서비스업은 주로 이제 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은 주로 소비를 담당하니까. 그 다음에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기업 본사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우리가 생산 공장 있잖아요. 뭐 걔네들은 그냥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뭐 물건 주는 대로 그냥 만들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 본사가 이용하는, 소비하는 서비스업을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한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개인 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업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소비자의 이동 거리를 당연히 최소화하기 때문에 개인은 멀리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분산 입지하려는 경향이 크다.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 있는데, 자, 소매업의 대표적인 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편의점. 그 편의점은 전국에 골고루라는 말이 있는데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인구가 많은 서울에는 편의점도 많고요. 부산에도 당연히 편의점이 많고 서울보다는 적겠지만 그다음 면 단위에도 편의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구 규모에 비례하고요. 그다음 음식점은 여러분들 우리 중국집 있죠. 그거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당연히 배달을 하더라도 뭐 서울에 있는 중국집이 부산까지 배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음식점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적으면 이런 소매업이나 또는 음식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되게 쉽죠? 자,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따라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키워드가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 금융업, 은행이에요. 자, 은행은 개인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기업도 당연히 이용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개인이다 보니까 소비자다 보니까 뭐 기업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자, 명쾌하게. 자, 생산자 서비스업은 그 글자 그대로 기업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기업도 소비해요. 직원들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회식도 해야 되고 직원들 워크숍도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기업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게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됐죠? 자, 그러면 기업 회사 전체 회식을 했어요. 음식점에 가서. 이건 생산 활동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거죠. 물론 이게 넓게 보면 당연히 회식도 해야, 모르겠어요. 선생님 회식 별로 안 좋아해서 회식도 해야 이렇게 사기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업이 잘 돌아간다. 약간 꼰대 마인드긴 하지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소수 의견이고 이건 그래서 생산 활동과 관련된 걸 말한다. 됐죠? 그걸 지원하는 서비스업이다. 자, 그리고 기업과의 접근성이 높고 기업의 본사하고 접근성이 높고 기업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전문 지식을 보통 이렇게 활용을 해요. 개인이 아니라 전문 지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보 획득에 유리한 지역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크다. 분산 집중. 그래서 대도시 당연히 서울이죠. 그 다음에 서울의 도심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중구가 될 거고요. 대기업 본사는 중구에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부도심에도 입지하는데 평범한 부도심에는 별로 없지만 우리나라는 강남이 좀 독특하게 성장해가지고 강남에도 대기업 본사가 꽤 많은 편이에요. 포인트는 대도시의 핵심 지역에 집중해 있다. 됐죠? 자, 그래서 금융업이나 보험업이나 부동산업이나 전문 서비스업이 있는데 개인들이 물론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됐죠?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왼쪽에 보면 서비스업의 외부화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거랑 이제 이거랑 연결하면 더 명확해져요. 자, 우리가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거든요. 자, 삼성이 잘하는 건 뭐죠? 삼성은 뭘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운영하는 회사죠? 제조업 회사죠. 반도체를 만들고 휴대전화를 만들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뭔가를 만드는 게 전문인데 얘네들이 만약에 홍보를 한다. 물론 자기 안에 홍보부가 있을 수 있고 뭐 옛날에 뭐 광고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회계를 하고 뭐 금융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법률 분야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근데 얘네들이 잘하는 거에 집중하기도 힘든데 이 안에 여러 가지를 같이 하려면 좀 버겁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 회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삼성이라는 그룹 안에 홍보부가 따로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지만 근데 하는 일은 전혀 달라요. 실제로 막 광고도 만들고 뭐 신문 광고 같은 것들 CF도 만들고 뭐 이렇게 누구도 막 섭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따로 독립시켜 가지고 전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제1기획이에요. 그래서 삼성에서 하는 모든 TV 광고나 신문 광고나 또는 뭐 유튜브 광고나 그런 것들은 제1기획에서 해요. 그런 걸 서비스업의 외부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대표적인 예가 이제 광고 회사인데 이런 광고 회사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기업 본사를 상대하니까 기업 본사가 있는 곳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대도시 핵심 지역에 집중한다. 명쾌하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자, 이제 서비스업도 계속 변하는데 생산자 서비스업은 지금은 당연히 규모가 커요. 음식점, 뭐 숙박업, 편의점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은 부가가치가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번다, 별로 못 번다. 별로 못 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그리고 돈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큰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율이 증가하는 걸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던 서비스업의 외부화 경향 때문에 기업들이 자꾸 전문 영역은 분사를 시키거나 다른 회사한테 맡기니까 서비스업의 업종과 규모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점점 전문화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밑에 있는 서비스업의 특성은 뭐 어렵진 않고요. 앞에 있는 자료 분석보다는 훨씬 간단하네요. 자, 서비스업 업종별 종사자 수 비율을 봤더니 도매 소매업은 누가 봐도 소비자 서비스업. 그 다음에 숙박 및 음식점업은 누가 봐도 소비자 서비스업. 근데 얘네들의 비율을 봤더니 27, 8% 거의 20%. 그래서 거의 50%가 일단 소비자 서비스업이죠. 이 두 가지만 살펴봐도. 근데 나머지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비자 서비스업에 가깝겠죠. 여러분들 학원,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서비스업이 현재 절반을 넘어가지만 여기 종사자 수 비율을 보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비자 서비스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었죠. 이 중에 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누가 봐도 생산자 서비스업이고요. 뭐 정보통신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사업 시설 관리, 사업을 관리해 주는 거니까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도 누가 봐도 생산자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얘를 뭐 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도매 및 소매업이라고 해놓고 다른 거랑 비교하기도 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생산자 서비스업하고 소비자 서비스업하고는 이제 통계 항목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걸 다 나타낼 수는 없어서 대표적인 걸 예로 들어서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숙박 및 음식점업은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업이죠. 그 다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죠. 얘는 대표적인 생산자 서비스업이에요. 그냥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소비자 서비스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만 놓고 보면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쳤을 때 100%라고 그런다면 종사자 수를 100%라 그런다면 어느 지역에 과연 몇 %가 있느냐. 자, 서울에는 21.4%가 있대요. 자, 서울의 인구가 약 1,000만 명,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는 5천만 명? 그렇죠? 약 5분의 1이 있는데 거의 5분의 1이죠. 인구 규모에 거의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숙박 및 음식점업, 소비자 서비스업은 비율이 높다. 됐죠? 그래서 우리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했더니 또 거의 같잖아요. 물론 이제 서비스업은 아무래도 서울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인천, 뭐 부산 이런 것들 인구 규모랑 거의 비례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생산자 서비스업은 인구 비례가 아니라 대기업의 본사가 몰려 있는 곳에 생산자 서비스업도 집중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인구 규모만 보면 비율만 보면 약 20%지만 서울에는 생산자 서비스업이 44.7%가 있는 거잖아요. 인구 규모에 비해서 훨씬 더 집중해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집중해 있는 게 생산자 서비스업이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비교적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소비자 서비스업이다. 이제 지금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비율을 보여주고 가와 나는 서비스업을 수요 주체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됐죠? 그래서 가와 나의 특징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 지우고 이렇게 가, 나를 제시한 다음에 자, 가는 집중되어 있다. 특정 지역에. 나는 뭐 분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을 활용한다. 얘는 단순 노동을 주로 활용한다. 그리고 최근 증가율은 가가 더 높다. 그렇죠? 그런 거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좀 뭐 꼼꼼하게 외우거나 그런 건 아닌데 방금 설명했던 거 그거 중심으로 이렇게 지도와 그래프를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여기까지 또 별거 없죠. 자, 이제 다음에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 변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 변화. 자, 교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이용하는 게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얘는 내신에서는 보통 한 2문제 정도, 수능에서는 옛날에는 자주 물어봤었는데 최근에는 출제 빈도가 거의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언제든 다시 물어볼 수 있어서 수능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은 우리 교통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물론 선생님은 언제나 꼼꼼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요. 자, 운송비 구조와 교통수단별 특성. 자, 우리가 교통수단은 서로 다른 두 지점으로, 그러니까 출발 지점이 있으면 도착 지점이 있겠죠. 그래서 물건이나 사람을 나르는 거고 그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요. 운송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구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얘는 단순하지가 않고 2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 첫 번째 운송비 구조를 봤더니 총 운송비는 기종점 비용하고 주행 비용하고 나뉜다. 자, 우리가 주행 비용은 쉬워요. 주자가 질주하다, 달릴 주자거든요. 그래서 얘는 달리면서 이동하면서 거리가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는 비용을 말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멀리 가려면 거리가 멀어지면 휘발유를 점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것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주행 비용이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런데 기종점 비용은 거리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주행 거리는 이동한 거리니까 거리하고 관계없이 일정하대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비행기를 이용해요. 그러면 그 비행기 요금 안에는, 비용 안에는 그런 우리가 공항을 짓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구입하는 데 드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항공기 승무원들 월급 있잖아요. 그 비용도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자, 얘네들은 거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행 비용이 더해져서 총 요금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보험료나 터미널 유지비, 뭐 하역비 등처럼 거리랑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는 비용을 기종점 비용이라고 부른다. 자, 기점과 종점인데 출발하는 지점과 도착 지점을 기종점 비용이라고 그러고요. 기종점이라 그러고요. 이 기종점을 영어로는 터미널이라 그래요. 그래서 터미널 코스트가 기종점 비용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운송비 구조를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총 운송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거리하고 상관없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비용이 있어요. 이게 기종점 비용이죠. 기종점 비용.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지면 점점 증가하는 게 주행 비용이고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을 더한 게 총 운송비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 운송비는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우리가 뭐 기본 요금은 아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 또는 뭐 기차 또는 택시도 마찬가지죠. 일단 타면 기본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기종점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그때그때 계속 바뀌면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실제 교통수단은 운송비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자, 기본 비용, 이렇게 기본료가 있으면 그걸 내면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그대로 가요. 택시 기본요금, 그 다음에 지하철도 몇 정거장까지는 기본 요금이 그대로 부과가 되죠. 근데 어느 구간을 넘어가면 요금이 한 단계 뛰어요. 그리고 다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또 이렇게 뛰고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뛰고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해됐죠? 그 다음 또 운송비는 완전히 거리에 비례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죠. 제일 큰 이유는 멀리 가면 운송회사가 할인해줘요. 그러겠죠. 우리가 멀리 가는 택시 손님들 미터기를 재기도 하지만 그냥 얼마요 부르면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는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좀 깎아주지 뭐. 우리가 물건 많이 사면 좀 깎아주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주행 비용이 재밌게도 늘 일정하게 그냥 유지되는 거리하고 상관없이 그런 비용도 있어요. 이건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서울 시내에서는 우리가 버스를 타면 우리가 거리하고 상관없이 기본 요금만 내면 되는 거죠. 환승하는 순간부터 이제 거리에 따라서 또 돈이 추가되긴 하지만 그냥 버스 하나 타고
종점까지 가도 그냥 그대로 기본 요금이에요. 거리하고 상관없이 그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구간별로 요금이 달라지더라.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기종점 비용하고 주행 비용은 운송 수단에 따라서 서로 차이가 나요. 자,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운송 수단은 4가지로 구분하고요. 자, 뒤에 가면 이 철도는 기차하고 지하철로 나누어서 생각하겠지만 일단 4가지가 있어요. 항공, 비행기, 도로를 따라가는 뭐 자동차나 트럭 같은 것들, 버스 같은 것들. 그다음에 철도는 기차, 지하철. 그다음에 해운은 자, 바다 해자예요. 바다에서 배로 나르는 거. 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하천이나 아니면 운하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배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바다를 이렇게 가는 배들이 훨씬 더 많이 나르기 때문에 그냥 보통은 해운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이 4가지들이 기종점 비용이 서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주행 비용 증가율이 서로 달라요. 자, 이건 뭐 기본 개념이니까 외우셔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울 때 좀 도움이 되도록 포인트 하나만 잡아줄게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우리가 버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45인승 버스. 이 버스 한 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운 배, 우리가 앞에서 유성사진에서 배 만드는 거 본 적 있죠. 막 길이가 막 300m가 넘고 그러잖아요. 그 커다란 배 한 척, 버스 한 대하고 배 한 척하고 운송비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덩치가 큰 배나 아니면 이 비행기가 버스보다는 무조건 비싸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운송비는 단위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나른다 그런다면 한 명을 나를 때, 자, 물론 이렇게 만약에 배가 1000명을 한꺼번에 나를 수 있다. 그러면 총 운송비에서 1000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한 명 단위씩. 자, 또는 1톤씩 같은 무게를 나를 때 운송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야 이걸 이렇게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제 이해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기종점 비용은 여기 거리가 0일 때 이제 비용인데, 자, 우리가 일단 항공부터 한번 볼게요. 비행기부터. 비행기는 기종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국제공항 또는 제주공항을 이렇게 가봤을 텐데 일단 공항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거기에 비행기도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항공기 승무원들 월급도 많이 줘야 되죠. 그래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비행기가 기종점 비용이 독보적으로 비싸다. 자, 그 다음으로 기종점 비용이 비싼 건 해운, 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위성사진 봐서 알겠지만 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어선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어선은 뭔가를 나르는 게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여객선이나 아니면 화물선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화물선이 더 가까워요. 우리나라 학교 운동장보다 훨씬 이제 긴 그런 배들은 그런 부두도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고요. 배 한 척에 막 몇천억씩 뭐 조가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종점 비용이 많이 비싸다. 그다음 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차도 일단 기본적으로 크고요, 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철로를 이렇게 건설하려면 도로보다 이렇게 지반도 더 튼튼하게 다져야 되고, 왜냐하면 기차 자체가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비용이 도로보다는 많이 들어가요. 자, 도로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생각하면 되는데 자동차 얼마 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 개인들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한 사람당 비용을 따지면 또는 1톤당 비용을 따지면 기종점 비용은 도로가 제일 적고요. 그 다음 철도, 해운, 항공 순으로 비싸진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주행 비용은 일단 항공기는 논외로 할게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항공기가 주행 비용도 제일 빠르게 증가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가 항공이 많아져서 의외로 다른 것보다 주행 비용이 싼 것들도 있어요. 뭐 특가로 나온 것들 보면은 막 서울에서 동남아시아 가는데 뭐 5만 원 뭐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어쩌다 가끔이지만. 그래서 얘는 굳이 주행 비용은 물어보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3가지만 따지면 되는데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뭐 커봤자 버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소수의 사람이 n분의 1로 나눠서 내야 되다 보니까 휘발유 값 증가하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톨게이트 비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편이다.
그렇죠? 그런 규모가 작다 보니까 n분의 1을 할 때 본인한테 돌아오는 게 많은 거예요. 처음 시작은 좋지만, 자, 그에 비해서 배 같은 경우에는 자, 큰 시설, 큰 배가 필요한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싣고서 이렇게 천천히 이동하는데 그냥 바다 위를 미끄러져서 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n분의 1로 나누게 되면은 돈이 얼마 안 되더라. 적은 에너지나 비용 가지고도 꽤 멀리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해운 같은 경우에는 주행 비용 증가율이 제일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철도는 그 중간쯤 돼요. 그 중간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도로교통과 철도교통과 그 다음에 해운은 일단 우리가 항공은 빼니까요. 기종점 비용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주행 비용 증가율은 역순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도로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요. 철도는 그 중간, 해운은 주행 비용이 가장 천천히 증가한다. 됐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뭘 유추할 수가 있냐면요. 거리에 따라서 어떤 교통수단이 제일 유리하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갈수록 유리한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 지점까지 짧은 거리, 단거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보통은 짧은 거리는 도로가 제일 운송비가 적게 들어가죠. 가까운 데 갈 때는 버스나 자가용이나 아니면 트럭 같은 거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 중간 거리는 중거리라고 말을 하는데 얘는 이 거리 구간에서는 철도가 제일 운송비가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철도는 중거리 수송에 적합하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 멀리 갈 때는 여기가 장거리는 배로 나르는 게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지만 외국이랑 무역할 때 대부분 배를 이용해요. 물론 비싼 것들 또는 빨리 날아야 되는 것들은 비행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배를 이용해서 무역을 많이 한다. 됐죠? 자, 그러면 뒤에서도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도로, 철도, 해운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이용할까? 당연히 짧은 거리, 단거리, 도로가 되겠죠. 우리나라 작잖아요. 됐죠? 그럼 우리나라는 철도는 많이 이용하는 편일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적게 이용하는 편일까요? 우리나라 철도. KTX도 있고 경부선도 있고 호남선도 있고 여러 철도가 있긴 한데 철도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요. 이유는 단순해요. 자, 이런 이론에 따른 어떤 그래프인데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라고 구분할 때 이 기준이 되는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멀어요. 자,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의 그 단위가 그 거리가 우리하고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 아니다 보니까 중거리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대전 가는데 기차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기준은 보통 단거리와 중거리의 기준은 500km 정도예요. 500km 정도. 5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도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철도를 이용하기가 사실 매력은 없는 거죠. 됐죠? 별거 없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아서 이제 요즘은 거의 안 물어보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자주 물어봤던 거라서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도록 좀 포인트만 다시 좀 잡아줄게요. 단위 거리당 운송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단위 거리당 운송비. 자, 단위 거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거리니까 우리가 뭔가를 나르는데 1m 나르고 2m 나르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단위 거리는 여러분들 그냥 킬로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운송비가 킬로미터당 얼마나 드느냐. 그 공식은 되게 쉬워요. 총 운송비를 운송 거리도 나누면 돼요. 그리고 굳이 공식을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1km당 운송비를 말한다. 그리고 당연히 얘는 교통수단과 운송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쪽은 거리, 이쪽은 거리. 자,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운송비가 아니라 단위 거리당 운송비인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1km당 운송비라고 할게요. 1km당 운송비. 그러면 거리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운송비를 이렇게 나타내보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단위 거리당 1km당 운송비는 점점 얘가 줄어든다. 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점차 감소한다. 체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위 거리당 운송비
체감 법칙이라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막 달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뭐 굳이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 여러분들 뭐 이해한 사람도 이미 있겠지만 원리 한번 간단히 숫자 좀 써가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어떤 운송수단이 있는데 얘가 거리가 일단 제로, 이쪽은 거리를 나타낸 거고요. 1km일 때, 뭐 2km일 때, 3km일 때 운송 거리가, 그것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는 총 운송비를 적을 거예요. 총 운송비. 자, 그래서 거리가 제로인데 총 운송비가 1,000원이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 거리가 제로인데 운송비가 1,000원이다. 뭐 물건을 실는 비용, 그 다음에 뭐 트럭을 사는데 드는 비용, 그런 기종점 비용이 1,000원이란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 거리가 멀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비용이 추가가 될 텐데, 자, 이제 계산하기 쉽게 킬로미터당 100원씩 주행 비용이 증가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1km를 갔을 때는 총 비용은 1,100원. 이해하기 쉽게 콤마 찍을게요. 그 다음 2km를 갔을 때는 1,200원 총 운송비가, 3km를 갔을 때는 1,300원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런데 이때 단위 거리당 1km당이라고 다시 적어줄게요. 단위 거리당 운송비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냥 간단한 산수죠. 자, 그래서 0일 때는 주행 비용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0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1km가 됐을 때는 말 그대로 단위 거리당 운송비가 1,100원이에요. 1km 갔을 때 총 운송비가 1,100원이 들었으니까. 근데 2km를 갔더니 총 운송비는 1,200원. 그럼 1km당 여러분들 600원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 3km면 여러분들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그냥 3분의 1,300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가 되나? 466원 쭉쭉쭉 나가겠죠? 자, 그래서 단위 거리당 1km당 운송비를 보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가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 이유는 이제 말로 설명하자면 기종점 비용을 단위 거리가 분담하기 때문에, 1km일 때는 이 1,000원을 1km 얘가 다 떠나야 되지만 2km일 때는 500원씩 나눠 가지면 되는 거고요. 3km일 때는 3분의 1,000씩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떠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거리당 운송비는 점점 이렇게 감소한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우리가 운송비 그 곡선 그래프하고 조금 반대 모양인 어떤 그래프를 제시하고서 어떤 운송수단인지 물어보기도 해요. 자, 이거 구분하는 방법 되게 쉬워요. 자, 일단 우리가 단위 거리당 운송비 그래프에서 거리가 제로일 때를 보면 돼요. 주행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 비싼 게 당연히 해운이고요. 해운이고, 그다음에 제일 싼 게 도로예요. 거리가 0일 때를 보고 구분하면 되고요. 아니면 되게 거리가 멀어졌을 때 장거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또 순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거리를 기준으로 보면 총 운송비를 이 거리로 나눈 거죠. 그래서 총 운송비가 비싸면 비쌀수록 당연히 단위 거리당 운송비도 이 지점에서는 비싸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지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지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막 변하니까 가장 멀리 갔을 때는 이제 얘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먼 거리의 단위 거리당 운송비를 직접 계산해 봐도 돼요. 뭐 계산이라기보다는 그냥 눈으로만 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먼 거리일 때는 단위 거리당 운송비가 도로가 비싸요. 일단 우리 항공은 빼고요. 운송비에서. 그 다음 철도가 그 중간이고요. 해운이 단위 거리당 운송비도 제일 저렴하다. 됐죠? 자, 이건 머릿속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하면 우리가 이 운송비랑 관련된 가장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페이지 넘기면 교통수단별 특징이 나오는데 주요 개념들 중심으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자, 단순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역시 키워드들, 포인트들 잡아줄 테니까 그거 보고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도로는 기종점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뭐 심지어 도로교통은 터미널 같은 거 안 지어도 되죠. 버스 정류장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지으니까. 자, 그 다음에 주행 비용이 철도와 해운보다 비싸서 얘는
단거리 수송에 적합하다.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도로교통이 제일 운송비가 적게 들어간다.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동성과 문전 연결성이 좋다고 돼 있는데, 자, 우리 기동성은 얼마나 재빨리 내가 이동하고 싶을 때 이동할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기동력이 좋다. 야구에서 되게 발이 빠른 주자가 있으면 저 선수는 기동력이 좋아, 그런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속도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바꿀게요. 기동성이 좋다는 얘기는 배차 간격이 짧다는 얘기예요. 배차 간격이 짧다. 그래서 내가 출발하고 싶을 때 그때그때 출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버스 시간 같은 거 다 확인하지만, 근데 그게 없더라도 버스를 이용하는 데는 별로 불편하지 않죠. 그냥 가서 기다리면 금방금방 버스가 오니까. 아주 시골 빼고요. 선생님 시골 동네는 버스가 한 3시간마다 한 대씩 있어요. 좀 동네가 어쩔 수 없어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서울에서는 그냥 버스 탈 때는 그냥 가면 되죠. 그다음 우리 지하철 탈 때도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 되게 짧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해운이나 항공은, 그다음에 기차 있죠, 기차 같은 건 배차 간격이 훨씬 긴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문전 연결성은 뭐냐면은요, 영어로는 도어 투 도어거든요. 도어 투 도어. 자, 문 앞에서 문 앞에까지, 내가 출발하고자 하는 그 집의 문 앞에서 도착하는 집의 문 앞에까지 얼마나 잘 연결해 주느냐. 자, 그래서 이거 문전 연결성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정거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네. 정거장이 적합하겠네요. 정거장 수가 얼마나 되느냐. 자, 우리가 버스를 타려고 그런다면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기차를 타려면 훨씬 더 먼 거리를 가야 되잖아요. 서울 시내에서는 뭐 수서역에 가거나 서울역에 가거나 영등포역에 가거나 아니면 용산역에 가거나 뭐 청량역에 가거나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비행기는 더하죠. 김포공항에 가거나 아니면 인천공항에 가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동하고는 싶은데 곧바로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한참 가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문전 연결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버스 정류장은 어마어마하게 수가 많다 보니까 문전 연결성이 좋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지형적 제약이 적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지형을 따지는 건 육상 교통만 따지는 거죠. 자, 철도하고 도로하고는 일단 기차하고 뭐 트럭이라 그럴게요. 규모가 달라요.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경사가 급한 곳을 갈 때 좀 극단적으로 높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 도로는 꾸불꾸불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쵸? 얼마든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절벽 같은 데는 못 올라가겠지만, 하지만 기차는 얘가 길이가 길다 보니까, 한 량도 꽤 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반이 약하면 기차는 좀 힘들어요. 상대적으로 무거우니까. 그래서 지형적 제약은 도로가 훨씬 적다. 철도에 비하면. 그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철도는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이 도로와 해운의 중간 정도다. 그래서 중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고 돼 있지만 땅덩이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철도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요. 그냥 도로로 나르면 돼요. 그 다음 정시성과 안전성이 우수하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 걸 정시성이라고 불러요. 네가 정시에 왔느냐. 자, 우리가 기차나 지하철은 특별한 사고가 아니면 시간을 거의 정확하게 지키는 편이고, 도로는 얘는 교통체증이 이렇게 한번 시작되면 이렇게 뭐 어떻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죠. 그 다음에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교통사고가 적게 일어난다. 좀 단순하니까요. 우리가 도로는 굉장히 많은 자동차들이나 트럭들이 자기가 어쨌든 각자 움직이는 데에 비해서 이건 서로 멀찌감치 떨어진 정도에서 하나하나가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이 훨씬 우수하다. 자, 그 다음에 지형적 제약이 훨씬 큰 편이다.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해운은 기종점 비용이 비싸나 주행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멀리 가면 유리하다. 운송비가 제일 적게 든다. 자, 그리고 얘는 규모가 엄청 크다 보니까 대량 화물을 수송할 때 유리해요. 그러겠죠? 우리 위성사진 본 친구들은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제 태풍이 불거나 안개가 너무 진하게 끼거나 백길이 충돌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기상 조건의 제약이 크고요. 그다음 우리 항공도 기상 조건의 제약이 크죠.
그럼 학생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누가 더 큰지.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비교하지 않아요. 둘 다 크다. 둘 다 크다. 둘 다 태풍 불면 뜨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바람 세게 불면 뜰 수 없어요.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화물 수송 분담률이 높은 편이다. 자, 여러분들 배가 사람을 많이 안 나르는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얘는 속도가 느려서 그래요. 속도가 느림. 자, 여러분들 뭐 평균 속도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 네 가지 중에 평균 속도가 제일 빠른 건 당연히 항공이죠. 그러면 이제 육상교통은 뭐 교통체증은 좀 무시하시고요. 뭐 고속버스나 또는 뭐 기차나 여기서 KTX도 무시하시고요. 얘네들은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배는 훨씬 느려요. 우리가 물을 헤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딱딱한 도로를 바퀴가 굴러가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뭐 오해를 왜 하냐면은요, 자기가 배를 타본 적이 있대요. 뭐 수학여행을 갔든 아니면 가족끼리 여행을 갔든, 근데 안에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갑판으로. 그러니까 이제 막 바람이 막 세게 부는 거 보고서 배가 꽤 빠르구나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고속버스 보면은 창문이 없거든요. 왜냐면 창문 열어놓으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창문이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KTX가 막 시속 300km를 가고 있는데 창문이 있어가지고 창문을 열고 목을 이렇게 내밀면 상상하기도 싫죠. 그래서 배가 느리니까 이렇게 덮개가 없이 바람이 불도록 놔두는 거예요. 속도가 훨씬 느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 갈 때는 배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고, 상식이죠. 해외여행 가는데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갈 때는 조금 이용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배가, 해운이 속도가 제일 느리다.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항공기는 값은 비싸지만 신속한 수송에 유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사들이 거의 망하게 생겼어요. 뭐 웃을 일은 아닌데 되게 심각한데, 뭐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외국에 있는 유명한 항공사들도 손님이 아예 없으니까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밑에 있는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이걸 조금 외워야 되는데, 역시 외운다기보다는 뭔가 흐름을 안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정리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됐죠? 자, 먼저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건 크게 사람하고 화물을 날라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뭐 있나? 아무튼 그래서 여객 수송 분담률이라는 게 있고요. 분담률은 나눌 분자, 부담한다. 그래서 어느 운송수단이 뭐 몇 퍼센트나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교통을 담당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화물, 여객을 구분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운송하는 범위에 따라서 국내냐 국제냐도 구분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고 국제로 갈 때는 거리도 거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으로 나갈 때는 도로나 철도를 현재로서는 이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자. 자, 일단 우리는 국내부터 먼저 한번 봐볼게요. 국내부터. 자, A, B, C, D, E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국내 볼게요. 자, 참고로 여기 0.05, 0.1 써 있는 거 있단 얘기예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볼게. 자,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은 당연히 이 C, 도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도로에는 자동차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 시내를 비롯해 가지고 또는 지방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자가용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시내버스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보적으로 80% 이상이 도로가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됐죠? 이건 뭐 너무 명백하잖아요. 되게 쉽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는 좀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 자, 두 번째로 많이 분담하는 거, 도로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얘가 10%를 넘어가는 게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우리가 철로를 가는 건 똑같지만 기차하고 지하철은 분명히 뭐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하철은 주로 대도시에서 출퇴근 시간에 도로교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너무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그래서 주로 사람만 나르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이 어쨌든 두 번째로 많다는 거, 대도시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A는 기차예요. 기차. 자, 도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차를 타고 통근 통학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여행 갈 때도 기차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 D하고 E는 해운하고 항공인데,
자, 다른 거에 비하면 국내 여행을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뭐 서울에서 제주도 갈 때나 뭐 부산에서 제주도 갈 때나 비행기 주로 이용하지. 뭐 어지간하면 KTX 타고 아니면 뭐 고속버스 이용하고 기차 이용하고 자가용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비행기도 되게 적고요. 항공도 되게 적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가는데 배를 이용한다? 바다에 있는 배? 물론 섬에 여행 갈 때는 배를 이용하죠. 또는 섬에 사는 사람들이 육지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배를 이용하지만 그런 사람은 전체 인구에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은 사실 비교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0.05나 0.1이나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0.1이 더 많으니까 이쪽이 항공이고요. 이쪽이 해운이에요. 해운이 제일 적다. 도로가 독보적인 1등, 2등 지하철, 3등 기차, 4등 항공, 5등 해운. 순서 외우세요. 자, 물론 얘네들은 차이가 크니까 쉽게 외울 거고, 그다음에 보통 문제에서는 얘랑은 사실 별 의미가 없잖아요. 다 적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자료를 제시하는 게 보통이에요. 자,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국제를 볼게요. 국제. 자,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그다음에 뭐 버스 타고 외국으로 갈 수 없죠. 그래서 국제 여객 수송 분담은 해운과 항공만 해요. 자, 여기에 이제 숫자는 없지만 거의 100%가 항공이죠. 비행기 타야죠. 배 타고 가는 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가는 경우 극소수만. 중국과 일본도 대부분 비행기로 가지 배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일단 구분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화물 한번 볼게요. 화물은 얘가 4개로 줄어요. 자, 화물에서 뭐가 빠지냐면 지하철이 빠지죠. 자, 지하철은 물론 이제 이런 노인분들이 뭐 가벼운 뭐 물건들 직접 배송해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뭐 이렇게 통계로 잡기 애매하잖아요.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나르는 거지 뭐 석탄이나 또는 뭐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나 아니면 뭐 석회석이나 그런 걸 나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은 화물에서는 통계를 잡지 않는다. 나머지 것 갖고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국내를 먼저 보면은 역시 독보적으로 비중이 높은 건 도로예요. 도로. 이것도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죠. 우리나라 도로가 엄청나게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땅덩이가 좁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은 건 해운이에요. 해운. 자, 우리가 이제 뭐 바다에서 배를 이용해서 뭐 그런 화물을 나르는 걸 우리가 볼 수 없다 보니까 실감은 잘 안 되겠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공업 도시에서 공업 도시로 뭐 커다란 부품을 나른다든지, 그러니까 기차나 또는 트럭에 실을 수 없는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석회석 같은 거 대량으로 나른다든지, 또는 뭐 제주도에서 뭐 서울로 뭔가를 막 나른다든지 할 때 해운이 그래도 많이 이용돼요.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기차. 자, 물론 우리가 도시 지역에서는 주로 기차도 사람이 타고 다니지만 우리가 지방에 내려가면 정말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기차라든지 또는 아까 말했던 뭐 석탄을 싣고 가는 기차라든지 또는 뭐 시멘트를 싣고 가는 기차라든지 그런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이제 항공이죠. 항공. 비행기는 워낙 값이 비싸니까 사람이야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항공기 많이 이용하지만 비행기를 이용해서 가는 어떤 화물은 정말 값이 비싸거나 아니면 정말 급한 것들. 그럼 뭐 반도체나 아니면 정말 값비싼 뭐 의약품이나 그런 것들이 항공을 이용하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에 국제를 봤더니 이제 기차하고 도로는 해외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빠지고요. 근데 이제 국제로 보면은 해운이 거의 100%예요. 멀리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많이 싣고 가다 보니까 장거리 수송에 유리한 해운이 국제 무역을 거의 대부분 담당한다. 그렇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가는 이제 화물은 0.3% 정도네요. 우리나라 뭐 반도체 같은 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수출하니까 됐죠?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정말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니까 좀 체크 좀 해둘게요. 이것까지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교통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교통수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교통수단이 있고요. A라는 교통수단이 있고 B라는 교통수단이 있는데 사람을 나르는데 A는 일단 이해하기 쉽게 한 명씩 날라요. 그 다음에 B는 한꺼번에 10명씩 날라요. 됐죠? 그런데 우리가 운송 거리, 나르는 거리를 봤더니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좀 과장해서 이렇게 갔더니 100km를 사람을 이렇게 나르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죠.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얘가 조금 가까운 거리를 가서 5km 정도만 이렇게 나른다, 사람을. 됐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A하고 B 중에 누가 더 교통수단으로서 일을 많이 한 걸까? 누가 더 많이 분담한 걸까? 고민되죠.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A가 10배지만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교통이라고 하는 건, 운송이라고 하는 건 거리를 이렇게 날라주는 거니까, 그쵸? 먼 거리까지 날라주는 거니까 고민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있어요. 자,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여객은 단위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객은 단순히 사람 인이죠.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한 거고, 여기는 지금 거리는 고려를 안 한 거예요. 화물도 마찬가지예요.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건데, 근데 화물은 이제 굳이 거리를 따지는 게 의미는 없어서 사람은 이제 거리를 따지기도 해요. 그쵸?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지하철은 대체로 사람들이 멀리 가요? 아니면 가까이 가요? 주로 대도시 내에서 움직이니까 지하철은 평균적으로 10km를 조금 더 가요. 뭐 지하철로 한 5정거장, 6정거장, 7정거장 그 정도를 주로 이동하고요. 그다음 기차는 대도시 안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하니까 기차를 탄다는 건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할 때 기차를 이용하는 거죠. 또 기차 같은 경우는 평균 이동 거리가 4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보다는 훨씬 더 먼 거예요. 됐죠? 물론 비행기는 당연히 훨씬 더 멀리 가겠죠. 그런 평균 수송 거리도 때로는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요, 총 수송 분담률이 아니라 여기에 거리란 말이 들어가고요, 분담률이라고 불러요. 총 수송 거리 분담률. 자, 이거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단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면 그냥 인이 단위인데 여기에다가 각 교통수단별로 평균 수송 거리를 곱해주는 거예요. 됐죠? 평균적으로 몇 명이 이용하느냐, 평균이라기보다는 몇 명이 이용했는데 얘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멀리까지 이동했느냐. 그러면 조금 엄밀한 의미로 한다면 얘 이렇게 사람 수에다가 평균 수송 거리를 곱해주는 게 교통 수송 분담률을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선생님 생각은 그러는데,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평균 수송 거리는 고려하지 않고 사람 수만 보통 물어보더라고요.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이런 단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 나온 적도 있고, 기억 좀 해두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객만 놓고 보면은 총 수송 거리 분담률로 나타내면 순서가 바뀌는 게 있어요. 자, 도로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가지만 워낙 얘가 비중이 높으니까 얘는 여전히 1등. 총 수송 거리 분담률에서는. 근데 우리가 기차하고 지하철은 좀 애매해요. 그쵸? 기억나요? 아까 선생님이 얼핏 뭐라 그랬냐면 지하철은 10km를 조금 더 가고 기차는 40km 정도를 간다. 거리 차이가 꽤 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평균 이동 거리, 수송 거리를 곱하게 되면 기차가 2등으로 올라오고요. 지하철이 3등으로 내려가요. 이거 순서가 바뀐다는 거 기억 좀 해두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 여기 항공이 4등이었고 해운이 5등이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가 평균적으로 멀리 갈까요? 배가 평균적으로 멀리 갈까요? 당연히 비행기죠. 자, 우리가 배는 주로 항구에서 근처에 있는 섬을 갈 때 이용해요. 너무 멀리 갈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항공이 해운보다 평균 수송거리가 더 멀어서 만약에 여기다가 평균 수송거리를 곱하게 되면 0.1, 0.05 차이지만 이 차이가 몇 배로 벌어져요. 그거 보고 구분할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해하고 나면 뭐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아무튼 교통에 대해서는 뭐 어려운 건 이제 이야기 다 했고요. 자, 마지막 별거 없는 거 빨리 읽으면서 정리 좀 할게요. 자, 교통의 발달. 우리나라는 20세기 초 한 100년 전에 이미 철도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일제강점기 때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일본 애들이 수탈해 가려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전에도 철도가 완공이 됐는데 그 이유는 철도를 이렇게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어떤 토지 조사를 하고 뭐 지도 같은 거 만들 수 있고 정보 같은 걸 이렇게 다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하기 전에는 보통 교통 관련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해요. 알차게 빼먹으려고.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 다음 1960년대 후반에 경부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1970년대 이후에는 대도시에 이제 지하철이 개통되기 시작했고요.
자, 이건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이 없는 광역시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특별광역시에는 지하철이 다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울산. 울산은 이제 공업 중심 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도시의 규모가 아주 큰 건 아니라서 그냥 그리고 자동차가 워낙 많이 보급이 돼서 지하철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는 경부 및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됐는데 정확히는 2004년 이후예요. 다음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의 변화. 교통로를 따라 통근 통화권이 확대되어 대도시권이 형성됨. 이건 앞 단원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 지나친 집중으로 인한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면 자 선생님이 대표적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하면 다른 데서 느끼는 그런 짜증에 비해서 훨씬 그 정도가 크더라고요. 내가 길바닥에서 뭐 하는지. 그래서 서울 같은 데서는 정말 굳이 그 시간을 들여서 물론 필요하면 운전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다른 지역에 다시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그렇게 변하기도 한다. 여기서도 집적 불이익이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 무점포 상점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시 외곽 지역에 물류 단지가 형성이 된다. 커다란 창고를 대도시 가까운 곳에 지어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물건을 빨리빨리 이렇게 배송을 해주는 거죠. 쿠팡이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 복합 화물 터미널 등이 들어서고요. 기업의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본사는 대도시에,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공장은 지방에 입지하는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된다. 자, 이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니까 가능한 거죠. 얼마든지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공간적 분업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상생활의 시공간 제약이 완화되면서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등이 확대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원래 바뀌고 있었는데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재택근무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3학년들은 오늘부터 학교를 나왔지만 학교에 나오지 않고도 학생 입장에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를 수업을 학교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전부터 이게 인터넷 강의 얼마든지 들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이걸 온몸으로 느끼는 중이에요. 학생들이 과연 학교에 나와야 되는가? 뭐 인성교육 뭐 말은 하긴 하지만 과연 그게 절대 필요한가? 이렇게 고민에 빠진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 다음 화상회의도 마찬가지예요. 줌을 이용했더니 굳이 사람들이 모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캠이라 그러죠. 화상캠만 좋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침만 안 튀길 뿐이지 정말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네요. 자, 공부하느라 고생했고요. 자, 뒤에 나오는 우리 문제는 뭐 봐주면 좋고요. 뭐 다 보기 좀 귀찮으면 그냥 문제 혼자 보고서 막히는 부분만 다시 내용 설명을 보거나 해설지를 보거나 해결하시면 돼요. 아무튼 고생했습니다.